지금부터 사회복지 정책론 12의 사회복지사 1급 대비 시간,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이라고 하면 이 말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요령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파트를 나누셔서 1장과 5장까지의 어떤 개념과 이론,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고 6장에서 11장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암기를 하신다면, 숙지를 하신다면 조금은 요령 있게 사회복지 정책론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이해하기 좋게 우리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1챕터를 한번 펴보시면요. 자, 사회복지 정책 개요라는 아주 컬러풀한 표지가 있습니다. 자, 그 18페이지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출제 경향, 주요 키워드, 학습 목표, 1장 한눈에 보기 해서 간략하게 이 장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공부를 하시기 전에,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다른 부분들을 읽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우리 교재에서 잘 정리해 놓고 있는 이 부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이 장에서 이 장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뭐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고 들어오실 수 있어서 편하실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OT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5장까지는 시험 비중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3분의 2가 계속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에 대한 강의 비중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실 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좀 더 시간적인 비중을 더 많이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사회복지 정책 개념에 대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험에 출제될 비중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부분들을 공간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회복지 정책론이 뭔지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뒷부분을 이해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도대체 뭐냐? 사회복지 정책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생각해 보시고 같이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진행될 수업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하시고 우리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와 정책 두 단어가 결합된 말이라고 흔히 얘기들 합니다. 자, 우리 칠판으로 가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회복지와 정책이 결합된 말이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는 뭐고 정책은 또 뭘까요?
정책에 대한 논의는 크게 혼란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이 뭐냐라고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많이 내는데요. 사회복지가 뭐냐라고 할 때는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정책이라고 하면 공공의 문제를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집단, 사회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서서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행동 방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정책에는 합법적인 강제력이 수반이 되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대해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강제력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강제력으로는 뭐 벌금, 제재, 감금, 뭐 구속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개인의 문제보다는 집단 사회의 문제들을 정부 또는 국가가 나서서 합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는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 국가, 학자들마다 너무나도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가 뭐지? 사회복지는 이런 것이야. 아니야. 사회복지는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내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과 많은 시대들에서 얘기했던 사회복지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욕구 충족과 사회 문제 해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복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학자들마다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많은 공통된 의견을 보면 산업화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사회복지 제도는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죠. 산업화 사회 이전의 사회가 무엇이었나요? 네,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와 산업화 사회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이전에 없던 문제들, 이전에 없던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게 사회복지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농경사회의 특징은 뭘까요? 많은 분들에 따라서 농경사회의 특징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부분들을 찾아봤을 때 농경사회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동으로 그들이 생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사회의 특징은 농경사회와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첫 번째, 자급자족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노동이 상품이 되어서 구성원들의 노동으로 받는 임금이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가족 안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노동이 상품화가 되면서 노동으로서 임금이 생기고 노동의 정도와 노동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가 되고 개인이 경쟁을 하게 되고 가지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무한 경쟁을 벌이다 보면 낙오되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빈곤, 가난, 사회범죄 같은 사회 문제들이 여기서 볼 수 없던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이 되더라는 말이죠. 문제가 처음 발생되었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 당시 기업가들, 가진 자들, 우리가 흔히 부르주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기업가들은 초반에만 하더라도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이러한 문제들이 가족과 시장의 역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체제마저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업가들,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발생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태생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의 유형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학자가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 제도가 뭐냐? 자녀적 개념은 자녀, 남아있는 것들, 남아있는 것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족이나 시장이 원래는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가족이나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경우에만 정부가 나서서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라는 개념이 자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관여를 해서 특수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면 또 국가는 나가게 되는 것이죠.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장점은 정말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이나 다른 모든 것들에 비해 봤을 때 효율적이겠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단점은 뭘까요? 맞습니다. 단점은 낙인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친구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야. 저 친구는 복지 혜택을 맨날 받고 살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 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도적 개념을 보면 자녀적 개념과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산업화가 되면서부터는 사회가 엄청 복잡해지죠.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고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관리를 하고 가을이면 수확을 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비축해 놓은 것으로 먹습니다. 아주 단순한 삶의 체계가 반복이 되지만 산업화 사회는 그렇지 않죠. 언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제도라는 것이 이러한 일을 예상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어떤 집단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적으로 이 정도는 보장을 해주자.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